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비소세포 쪽에 대해서 아파티닙이랑 계피티닙이 병용 임상을 한 것을 봤죠. 거기서 PFS가 13.7개월 대 10.2로 P-밸류는 0.0189로 임상적 유의미성과 통계적 유의미성 둘 다 달성을 해서 컨클루션인 superior PFS가 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작용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부작용이 그레이드 3, 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A를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은 앞에 SA라고 씁니다. 이건 serious라고 해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이제 부작용. 그레이드 3랑 4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셔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빠로서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한 것 같고, 이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 친동생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레이드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부작용 등급이 이제 3이랑 4일 때가 중증 부작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 2는 좀 괜찮고 3, 4는 부작용이구나 라는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1, 2, 3, 4, 5까지 있는데 5는 이제 데스입니다. 죽음이고요. 이제 거의 그냥 죽었다. 그러면 이제 5고,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do not require treatme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처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그레이드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2, 1, 2 같은 경우는 이제 경증이죠. 그 다음에 3, 4부터가 이제 중증으로 들어가는 건데, 2까지는 이제 뭐냐, 이제 가끔 often require 이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 여기면은 심토매틱이라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심텀 하면 증상이잖아요. 한국말로 증상, 징후를 보이는, 이게 심토매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showing symptom,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는 거죠. for particular disease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증상 치료가 이제 종종 필요한 게 그레이드 2입니다. 하지만 삶에 그런 이제 라이프 트레트닝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그냥 증상 치료 정도까지가 그레이드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이제 3부터는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untreated.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life threatening,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잠재적으로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게 3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4는 actually life threatening이 하니까 실제로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데까지가 3입니다. 4는 이제 5는 이제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이제 1은 딱히 다른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냥 기침하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2부터는 이제 증상 치료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이것도 놔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3부터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4는 실제로 위험하다, 5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3, 4를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중증 부작용이니까. 근데 이게 two arms were similar였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했다. 비슷했다는 게 누구랑 누가 비슷했느냐, 투암이라고 적혀있죠. 하나는 아파티닙이랑 계피티닙을 같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피티닙만 같이 한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 3, 4는 이제 추측컨대 이제 계피티닙의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그 시밀러가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except 이거 외에 그러니까 하이퍼텐션이랑 요거는 아마도 아파티닙계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부작용 3, 4니까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피티닙은 FDA로부터 2003년에 approved, 이미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작용 정도는 이제 괜찮기 때문에 FDA에서 해준 거죠. 그래서 뭐로 받았냐? 바로 NSCLC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파티닙이랑 계피티닙의 병용이잖아요. 어디에 대한 병용이냐? NSCLC입니다. 비소세포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피티닙은 지금 신약 승인을 받은 상태고, 거기다 아파티닙 병용해가지고 이제 더 좋아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피티닙 같이 써서 발생하는 요 부작용들은 이제 신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no A is beyond expectation were reported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괜찮고, 그 다음에 PFS도 잘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DA 승인을 받을 때 뭐를 이제 많이 보냐?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 많이 보면은 efficacy and safety라는 말들이 많이 봅니다. 이 두 개 단어가 같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약의 효능도 중요한데 부작용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잘 이루어져야지 FDA가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승인 절대 안 나겠죠. 근데 부작용도 좋고 효과도 좋다 그러면은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느 때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리트먼트 나이브 페이션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퍼스트 라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리트먼트를 받았지 않았던 나이브한 페이션스들이 이제 인롤드 돼서 들어왔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이브에 여기 점이 2개 찍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프랑스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영어로 읽으면은 뭐 네이브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브로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식이면 네이브, 근데 프랑스식으로 하면 이제 나이브, 뭐 이런 식으로 찍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스트래티피케이션 팩터라고 적혀있는데 요게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관련된 게 뭐 뮤테이션 타입,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 스테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까? 일단 사전을 찾으면은 계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소셜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계층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이제 계층화한다는 것은 일단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구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임상시험 설계로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 임상 설계를 할 때는 뭐 배경 이런 것들이 있고 일단 시험 대상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313명의 페이션스가 인롤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313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자, 대상들이 선택이 된 거죠. 이 대상들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제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이제 되는데, 이 배치하는 과정을 설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방법이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화, 그리고 바로 층화라는 게 있습니다. 무작위화 방법, 층화가 있는데 요게 뭔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 작성 후 최종 점검할 때도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시험군과 대조군 배정을 할 때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가, 층화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적응증 같은 경우 남성이 9대, 여성이 9대 1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 6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경우에 이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뭔가 지금 공정하게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랜더마이제이션만 하면은 실수로 남자가 한쪽에 몰릴 수가 있고 여성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 뭔가 공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층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공정하지 않다 느꼈던 게 바이어스입니다. 빗둘림인데, 이 빗둘림을 방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이랑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있는데, 그 랜더마이제이션은 치료군이랑 대조군을 나눌 때,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동전을 던지던가 난수표 등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 빗둘림을 방지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구분하려고 한다면은 뭐 의사나 그 제약사들이 이쪽에는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환자들을 배정하고 싶고 이쪽에는 나한테는 좀 배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죠. 빗둘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동전 던지기, 난수표 등을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빗둘림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사전 층화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뭐였냐면은 뭐 질병의 예후나 약의 효과 등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까 봤듯이 예를 들어서 연령, 어떤 사람들이 60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엔 60세 이상만 거의 있고 한쪽에는 60세 미만만 있어요. 이렇게 랜더마이즈 됐는데 이렇게 우연히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은 더 안 좋게 나오겠죠. 이쪽이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들 이런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병의 진행 정도,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상 환자들을 이들 변수에 따라서 층화, 즉 구분한다고 했었죠. 아까 계층화라는 게 어떤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무작위를 하는 겁니다.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략 이런 사람들, 뭐 병의 진행이랑 나이랑 그런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 그룹도 이쪽 그룹도 다 나이가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공정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빗둘림 방지를 위해서 먼저 집단을 좀 구분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무작위법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이었고, 그 팩터 중에 하나가 또 성별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요거 뮤테이션 타입도 당연히 있겠죠. 한쪽에만 몰려 있으면은 또 여기만 효과가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효과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것도 층화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PFS도 이제 수피어리얼하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예상 범위 내에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피케이션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